직장인 부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아마 온라인 셀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그로스 같이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실제로도 이 부업 강의에서도 가장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부업이라고 하면 여기부터 뛰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저 역시도 24년 1월에 이 온라인 셀러 활동에 뛰어들게 되었는데요. 제가 1월에 강의를 듣고 2월에 온라인 셀러 활동을 하면서 딱 1년 만에 월 매출 1000만 원을 달성합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 월 1000만 원 만드는 그 과정이,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상품 소싱이었어요. 저는 단순히 어떤 적합한 키워드 수요를 보고 여기에 해당하는 상품을 중국에서 그냥 사입을 해왔기 때문에 상품 자체에 경쟁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혹은 매주 상품을 소싱을 해야만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힘든 것은 현금 흐름이 안 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달 소싱을 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것까진 좋아. 근데 통장이 항상 비어 있어. 왜? 월세 내야 되지, 직원들 월급 줘야 되지, 그리고 떼기로 중국에서 사입을 해야 되니까 항상 통장에 돈이 말라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광고비가 너무 많이 들어. 도대체 각 플랫폼마다 광고 운영하는 그 시스템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게 광고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게 실제로 내 순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계산하는 것도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날은 정산해 보면 매출은 올라와 있는데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광고비를 너무 많이 태워가지고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상품 소싱 매일 해야 되지, 현금 흐름 맨날 통장에 없지, 광고비는 어떻게 태워야 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지 이 모르는 이 단점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월 매출 1000만 원을 만들었고 지금 13개월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은 제가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년에 부가세 신고 기준으로 9,600만 원을 벌었는데요. 에어비앤비 단일 플랫폼에서 7,100만 원 정도를 벌었고, 그리고 부킹닷컴에서 1,200만 원, 그리고 기타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1,30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이 돈이 저에게는 13개월 동안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이 된 그 원동력이 뭐냐면, 상품 소싱을 매일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숙소를 세팅을 하면 그 다음에 유지 관리하는 건 너무 쉬웠어. 그냥 청소나 계절마다 변하는 인테리어 소품 정도 바꾸는 그 정도 유지 관리가 필요했고,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손님이 오늘 들어왔어. 그러면 내일, 그 다음날 오전에 정산이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광고 마케팅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플레이하기가 쉬운 거야, 온라인 셀러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3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9,6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재무제표를 보니까 대략 영업이익률이 한 50에서 55% 정도를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이익, 이제 월세라든지 부대 비용 이런 거 다 빼가지고 대략 4,800만 원 정도 계산이 되겠죠. 근데 이 4,800만 원이 온라인 셀러 활동으로 넘어오면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게 되냐? 저도 그렇고 주변에 온라인 셀러 하시는 분들의 영업이익률이 보통 20에서 25% 정도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역산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매년 매출이 2억 4천만 원씩은 따박따박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월로 따지면 2천만 원 정도를 꾸준히 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나는 에어비앤비 세팅만 하면은 연에 2억 4천만 원 온라인 셀러 활동과 맞먹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난 소싱도 안 하고 광고도 안 태우고 현금이 흐르는 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13개월 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좋아, 이렇게 돈 버는 것까지 알았어. 온라인 셀러 활동에 비해 이렇게 어렵지 않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알겠어. 에어비앤비라는 건 우리가 숙박 서비스라고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을 하려면 어떠한 사업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부처에서 종합해가지고 보니까 정말 많은 숙박업 종류의 사업증이 많더라고요. 이 각각의 종류들이
다 조건들이 달라요. 그 중에서 그냥 숙박업과 관광 숙박업이 우리나라의 9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그냥 숙박업의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 숙박시설과 생활형 숙박시설로 나눠져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모텔, 여인숙, 여관 같은 게 일반 숙박시설이고요. 레지던스 같이 어떤 뭐 아파트처럼 생겼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따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불립니다. 이 둘의 차이는요, 취사시설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관광 숙박업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텔과 콘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냥 숙박업과 관광 숙박업은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 아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상업지역에서만 영업행위가 가능합니다. 이 상업지역이라는 게 이 서울 지도를 살펴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상업지역이고요. 그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노란색 영역이 주거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 한정된 땅의 용도에서 사업행위를 하니 임차료도 비싸고 건물값도 비싸니 소규모로 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같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숙박업과 관광 숙박업을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포기를 할 거냐? 아니죠.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한옥체험업과 그리고 농어촌 민박업, 그 다음에 외국인 도시 민박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인 도시 민박업은 앞으로 그냥 외도민이라고 부를게요. 한옥체험업,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변에 한옥 얼마나 많나요? 없어요. 이 한옥도 상당히 공급이 적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민박업의 경우에는 읍면리에 해당되는 저 농어촌을 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도시에 살고 있는데 한두 시간을 걸쳐 농어촌 민박업을 한다. 유지관리가 힘들겠죠. 그래서 나머지 하나가 뭐냐? 우리는 이 외도민 사업증을 취득을 할 겁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인 도시 민박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국인을 받을 수가 없어. 이게 첫 번째 리스크예요. 근데 이 내국인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가 있어요. 그건 뒤에서 이야기하고 정말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실거주를 증빙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외도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주담대가 껴있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전입신고를 뺄 수 없으니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내 자녀가 어떤 특정 학교를 보내야 돼. 이럴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뺄 수 없으니 외도민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또 치명적인데 사업 확정을 무한정 할 수가 없어. 내가 명의 하나로 하나의 사업체를 꾸릴 수 있기 때문에 2개, 3개, 4개 확장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같이 돈을 이게 번다는 거를 난 확실하게 알아. 그러니까 해상도가 굉장히 뚜렷하단 말이야. 근데 이걸 처음 접해본 사람은 두려워. 왜냐? 모르니까 이게 진짜로 돈이 벌리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외도민을 통해서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없는 이유가 이렇게 전입신고의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사업 확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외도민 사업증을 가지고 에어비앤비에서 플레이를 할 건데 왜 하필 에어비앤비냐?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금 흐름이 원활해요. 이 투숙객이 1박을 하든 10박을 하든 오늘 입실을 한 날로부터 다음 날 오전에 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실 후 하루 1일 만에 정산이 된다는 거죠. 다른 숙박 플랫폼은 예를 들어 부킹닷컴이나 아고다 같은 경우는 오늘 입실하고 그 다음 주 목요일에 정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한 일주일 정도의 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렴한 수수료입니다. 에어비앤비는 3.3% 밖에 떼지 않아요. 다른 숙박 플랫폼의 경우에는 야놀자 여기어때에서는 9%, 부킹닷컴에서는 한 18%, 다른 해외 플랫폼은 25%까지 떼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수수료 면에서도 호스트에게 굉장히 유리한 플랫폼인 거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모든 숙박 플랫폼 중에 유일하게 광고비가 안 드는 플랫폼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온라인 셀러 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상위 노출이 될수록 손님들의 노출 수가 늘어나잖아요. 상단에 있는 상품들을 보통 사니까. 그래서 상위 노출을 시키려면은 내가 광고비를 엄청 태워야 돼. 근데 에어비앤비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야 놀자 여기 어때? 뭐 다른 숙박 플랫폼은 이 상위 노출을 위해 광고비를 태워야 되는데 이 에어비앤비는 유일무이한 플랫폼이에요. 전혀 광고비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규 숙소일수록 노출도를 더 높여줘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에게 훨씬 더 좋은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에어비앤비 외도민 사업증을 가지고 에어비앤비에서 플레이를 할 건데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처음 아니까 불확실하잖아요. 내가 진짜 여기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리고 2025년 올해 내가 시작해도 이걸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게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확실성의 해상도를 높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부터 조사를 해볼게요. 우리나라는요, 관광 콘텐츠가 굉장히 풍부한 나라예요. 세계에서 14위 정도로 외국인들이 방문할 정도로 관광 콘텐츠가 풍부한 나라입니다. 매년 지속하고 있다가 코로나 시기 때 좀 꺾였죠, 많이. 뭐 요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상황이니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2023년 데이터를 보면은 이전 2019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지만 24년도께 이제 19년도를 뛰어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죠. 즉 우리나라에는 100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관광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중에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이 1000만 명 중에 80%는 서울 관광객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인천국제공항이랑 인천항만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수도권 내에 공항, 항만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비율이 80%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 입국하고 있는 외국인 1000만 명 중에 80%는 서울을 놀러 오는 목적으로 왔다라고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현재 서울에 800만 명 정도 들어오는데 이 8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 수는 몇 개가 필요할까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서울에 필요한 객실 수는 19만 5천 개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하지만 현재 서울 내에 등록되어 있는 숙박업소는 13만 7천여 개밖에 안 됩니다. 즉, 총 5만 7천여 개의 객실이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과부족 상태를 더 불을 지피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에어비앤비가 정책을 바꿨는데요. 24년 10월부터 이제 사업자 없이는 신규 숙소 등록이 아예 안 되고 2025년 10월, 올해 10월, 이제 6개월 남았죠. 기존에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숙소들이 사업증을 내지 않으면 강제로 퇴출시키겠다라고 규정을 바꿉니다. 왜 이런 규정을 펼치냐? 우리가 흔히들 에어비앤비를 불법 숙소의 대명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다른 숙박 플랫폼의 경우에는 사업 면허증이 꼭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에어비앤비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 내가 살고 있는 원룸, 뭐 오피스텔, 뭐 이상한 것들이 다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박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공중위생법도 위반되고 계속 불법에 대한 이미지가 세진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에어비앤비에서는 이제 초강수를 둡니다. 야, 너네 사업증 올해까지 안 내면 너네 다 퇴출이야. 근데 지금 서울 내에 호스팅되고 있는 숙박수를 보면은 대략 85% 정도가 불법 숙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 정도만 사업증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서울에 16,000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85%를 강제로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의 합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숙소만 먹는다는 소리인 거죠. 이거 얼마나 호재야. 내가 피자 한 판 중에 2조각 먹고 있었는데 이제 8조각을 다 먹게 생겼네. 뭐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가뜩이나 5만 6천 개의 객실이 부족한데 이 중에 16,000개 중에 14,000개를 강제로 퇴출시키니
총 뭐 한 7만여 개의 객실이 더 필요하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뭐 물론 예상이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진 모르겠지만 안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뭐 한번 지켜보는 거지. 그렇다면은 에어비앤비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드는데 어디 입지에 내가 들어가야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가 궁금하잖아요. 왼쪽 도표를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찍혀 있는 곳이 외국인 투숙 비율이 높은 지역이고요. 빨간 점은 내국인 투숙객 비중이 높은 지역을 표시해 놨습니다. 이 기준으로 1급지, 2급지, 3급지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1급지에 해당되는 곳은 어디냐면은 홍대권역, 그리고 강남권역, 명동권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홍대권역은 뭐 당연히 마포구와 그리고 서대문구 중에 2호선 라인을 끼고 있는 뭐 아현동 같은 그 동네를 말을 하는 거고요. 이 강남권역에서는 강남구 서초구와 이 송파구 중에서도 잠실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명동권역에는 이제 중구, 종로구, 용산구가 포함이 되고요. 2급지에서는 어떤 지역이 있느냐? 2호선 라인과 4호선 라인이 있습니다. 이 2호선의 특징은 홍대와 강남을 쉽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노선이고, 4호선은 이 중구, 종로구를 이어주는 그 노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4호선 라인 중에서도 성북구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 위로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3급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2급지 중에서 관악구는 제외입니다. 제가 예전에 1월까지 강의할 때는 관악구를 2급지에 넣어놨는데, 제가 연말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관악구 매출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부동산에다 연락을 해보니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 왜냐, 이 관악구가요, 이 서울 내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굉장히 높은 자치구예요.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되게 다세대 빌라나 다가구 주택이 굉장히 많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 집주인들이 세를 못 맞추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20대 인구들이 1인 가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주인들과 부동산 사장님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돌아요. 야, 요즘에 에어비앤비 한다는 애들이 많은데 얘네들은 지들이 알아서 이 방도 꾸며놓고 인테리어도 하고 방도 다 수리를 해. 그리고 심지어 월세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어. 이 소문이 돌면서 관악구에 이 에어비앤비 공급량이 엄청 쏟아집니다. 제가 2년 전에 처음 세팅할 때도 제 동네 주변에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게 한 두세 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살펴보니까 20개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내가 관악구에 실제 전화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매물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특별한 내가 차별성이 없는 이상 가격으로밖에 승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악구는 3급지로 떨거트렸습니다. 그래서 이 3급지는 1, 2급지에 해당되지 않는 서울 내 역세권, 도보로 15분 정도 걸을 수 있는 이 역세권에 해당되는 곳은 전부 다 3급지로 제가 나누어 놨습니다. 그리고 1, 2급지는 사실 외국인만으로 운영이 가능해요. 굳이 내국인이 들어올 틈이 없어.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보통 장박으로 들어오면서 한두 달 전에 미리 다 예약을 채워놨기 때문에 내국인들이 굳이 들어올 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3급지 같은 경우에는 이 지도에서, 왼쪽 지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내국인 손님을 받아야지만 그러니까 수익금이 좀 나는 구조예요. 아까 앞에서 제가 외국인만 받는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중 하나는 이제 위홈이나 미스터 맨션 이 플랫폼을 통해서 내국인을 1년 중 182일을 받으면 되는 이 특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외도민 사업증을 가지고 에어비앤비에 등록을 하고 위홈이나 미스터 맨션에도 같이 특례 조건을 받아 놓으면 외국인, 내국인 둘 다 받을 수 있다. 단 서울과 부산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는 데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제가 이제 수강생들도 창업을 하고 저도 이제 2개를 운영하고 있어서 대략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보니 요렇게 돈을 벌더라고요. 요거는 순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월세도 다 주고 청소실장님 월급도 주고 비품도 다 낸 이제 내 통장에 정말 꽂히는 그 돈입니다. 되게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1급지 3룸의 경우에는 300에서 350만 원 정도 벌고요. 그리고 급지가 하나씩 떨어질수록 50만 원씩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1급지에서만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급지보다 더 중요한 게 방 개수예요. 그러니까 3룸과 2룸의 차이가 한 100에서 120 정도 차이 나거든요. 급지 내가 뭐 명동, 홍대, 막 강남 이런 데 가고 싶지만 뭔가 엄두가 안 나, 무서워. 이런 분들은 차라리 3급지 3룸 가가지고 창업하는 게 나아요. 에어비앤비 운영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급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방 개수가 중요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벌 수 있는 비용이 있는데 수용 인원 한 명당 추가 기대 수익이 한 20만 원 정도 더 벌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같은 투룸이어도 큰 투룸이 있고 작은 투룸이 있잖아요. 그럼 큰 투룸은 뭐 예를 들어 한 5명 받을 수 있고 작은 투룸 같은 경우에는 뭐 3명밖에 못 받아. 이때 2명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2명이 한 사람당 20만 원씩 해서 월로 따지면 40만 원의 추가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더라 라는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니 급지보다는 방의 개수가 많고 방이 클수록 좋다. 왜냐? 수용 인원들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리고 유튜브에다가 이제 컨텐츠를 올리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33M2 같은 단기 임대는 안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이 수익금 때문에 안 해요. 요 보면은 방 개수랑 방 크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보통 33M2 같은 단기 임대는 오피스텔에서 원룸의 형태를 가진 주거 형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돈이 안 돼요. 저기서 1급지 투룸에서 120을 빼봐. 그럼 남는 게 5, 6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똑같이 집주인 동의 받고 전대차 동의를 받는데 33M2는 5, 60 벌고 나는 300 벌면 그럼 뭐 당연히 똑같이 힘들면 에어비앤비 외도민 사업증 가지고 1급지 3룸을 들어가야지. 뭐하러 오피스텔 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33M2 안 합니다. 뭐 집주인 동의 받는 거 똑같은데 그 힘든 거를 똑같이 힘든 거 하면은 당연히 돈 많이 버는 걸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이제 돈 버는 내용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 돈 쓰는 비용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요거 창업하는데 크게 3가지가 나갑니다. 첫 번째는 보증금이 나가고요. 두 번째는 집 수리 비용이 나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홈 스타일링의 비용이 드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은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돌려받죠. 2년 뒤나 혹은 4년 뒤에. 그래서 뭐 묶이는 돈이라 생각하고 돌려받으니까 그렇게 리스크가 많지는 않아요. 제가 그 밑에 3천만 원 이내라고는 썼는데 이거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운영 자금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3천 안으로 끊어라 라고 하는데 왜냐? 이게 한번 이 맛을 보면은 2개 하고 싶고 3개 하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창업 비용이 한 7천만 원 있어. 근데 한 번에 7천만 원 쓰면 아깝잖아. 그냥 차라리 뭐 한 3, 4천만 원짜리를 2개로 쪼개는 게 낫지. 그래서 웬만하면은 보증금 최대한 싼 걸로 해서 하라. 단 본인이 여유가 좀 있다 하면은 그건 뭐 유도리 있게 잘 판단하시면 되고요. 집수리 비용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이렇게 써놨죠. 요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물론 저걸 다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임장을 하면서 어디를 수리할지 살펴보고 제가 알려드린 이 가이드라인선에서 본인이 현장에 나갔을 때 요 정도 비용이 들겠구나 라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원래 이 건설업계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이 견적서를 볼 줄 알아요. 저에게 견적서를 가져다 주면은 이놈이 눈탱이를 치는지 아닌지 그건 제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렴하면서도 퀄리티 좋으신 시공업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개도 시켜드릴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그 홈스타일링은 그 각자가 계약한 물건의 방 개수, 크기, 베드 수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보통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무조건 당근에서 싸게 사라.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물품들을 사는 곳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거는 침구류입니다. 저는 처음에 침구를 그렇게 많이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거 하다 보니까 침구류가 돈이 제일 많이 들어. 이건 뭐 우리는 숙박업을 하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잠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퀄리티 좋은 침구류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침구류는 저는 분기 혹은 반기에 한 번씩 새 거로 싹 바꾸거든요. 왜냐? 이걸 계속 쓰다 보면 오염도가 계속 짙어져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이 침구류가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새 거 사라고 해요. 왜냐, 이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게 되면 한전에서 40%를 환불해 줍니다. 주로 우리가 가전제품 비싼 걸 뭘 사냐,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정도 사는데 요게 한 4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40% 환불해 주면은 뭐 200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새 거를 사거나 혹은 그냥 중고 매장 가서 전부 다 용달로 실어서 저희 집에 설치해 주세요 라고 맡기는 거죠. 왜냐,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지출 증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당근보다는 가전의 경우에는 새 거나 혹은 중고 매장 가서 구매하시는 게 낫다. 유튜브나 블로그나 뭐 이런 정보를 보면은 가성비를 따진다고 하는데 저 가성비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도 에어비앤비 하면서 비싼 돈 받고 싶잖아요. 내가 호스트가 됐으니까. 근데 반대로 게스트의 입장에서 에어비앤비 가격을 봤을 때 굉장히 비싸단 말이야. 보통 주말에 가면 2, 30만 원 해요. 근데 어떤 숙소는 되게 예쁘게 감성 넘치게 우리 집에서, 보통 친구 집에서 겪을 수 없는 그런 인테리어 풍을 느끼는 데가 있단 말이야. 근데 가성비로 막 다이소에서 사, 어디 당근에서만 사, 이렇게 꾸민 집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케팅 비용도 안 드는 곳인데 굳이 내가 가성비를 해가지고 그걸 싼 마이로 해야 되나? 저는 그거 안 좋아하거든요. 차라리 마케팅 광고 비용이 안 드는 그 돈으로 인테리어에 힘을 빡 줘서 손님을 모객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눈에 띄고 손님을 계속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힘을 준 숙소랑 뭐 가성비로 꾸민 거 딱 사진으로만 봐도 티가 나요. 근데 힘을 준 데는 30만 원 받고 얘네도 거의 20만 원 초반 중반을 받아. 그럼 나는 돈 주고 여기 갈 것 같아. 왜? 5, 6만 원 뿜빠이 해봤자 만 원, 2만 원밖에 안 난단 말이야.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도 너무 가성비 생각하지 말고 힘을 줘서 세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에어비앤비 창업 비용은 크게 보증금과 집수리 비용과 그리고 홈스타일링에 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대략 제가 3룸을 한 1,000만 원 안 들였으니까, 그래서 총 보증금 해가지고 제가 3룸을 강남에 3,000 들였습니다. 3,000, 2년 전에. 보증금 2,000에 이제 홈스타일링과 집수리 비용 해가지고 1,000만 원. 그래서 저는 3,000만 원에 했고,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작은 투룸인데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어가지고 그때는 작은 투룸인데도 불구하고 한 600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처음에 하면 시행착오를 겪으니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면은 좀 그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외도민 사업증을 가지고 에어비앤비에다가 숙소를 등록해가지고 1급지, 2급지, 3급지를 구분을 했고 각 급지마다 얼마씩 버는지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창업 비용으로 어느 정도 들어간까지 확인을 했어요. 다음 도표에서는 우리가 이제 외국인 도시 민박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어렵냐면은 이 앞단에 매물 계약하는 게 힘들어. 여기서 다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 고민을 해보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들어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평생 살면서. 한 10번 될까 말까? 그래서 이 부동산 사장님이랑 말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협상하는지를 몰라요. 심지어 이 문 여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는데 뭐 열정을 끌어올리니까 아무데나 막 들어가는 거지. 그러고 거절을 당하고 뭐 어떻게 그러면 속만 상하고 계약 못하고 거절 당하는 거지. 근데요, 에어비앤비는 매물을 구해주는 사장님이 따로 있고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될 만한 숙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 내가 매물 계약
할 수 있는 이 확률을 높여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들어가니까 거절만 100% 당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무료 컨텐츠 중에 매물 구하는 방법 2개를 올려놨잖아요. 그것만 봐도 괜찮은데 그것도 못하겠어. 봐도 이해가 안 가.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강의 들으러 오세요. 제가 세세하게 어떤 코멘트를 하면서 티키타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매물을 구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사장님과 내가 함께 같이 일을 해서 매물을 구할 수 있는 건지 자세히 또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강의를 들으러 오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한 의미로 제가 지금 띄워드렸던 강의 자료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무료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 딱 일주일 정도만 오픈을 해놓고 문을 닫을 거니까요. 일주일 내로 많은 분들이 잘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사실 요 강의는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필자생이라고 있거든요. 한 50억 가까이 매출 일으키는 온라인 셀러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저도 이분한테 배워가지고 온라인 셀러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크랩스라고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셀러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100분 정도 100분 가까이 되는 분들 앞에서 이 특강을 하게 되었는데 강의를 하고 나니까 다들 좋았다, 내용이.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전달해 드리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꽉 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